이런 상황, 이런 미국의 상황을 두고 네. 뭐 트럼프 말로는 나는 미국 증시 안 볼 거다. 나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잘 되는 쪽으로만 이제 설계를 해 나갈 거다라고 하고, 뭐 베센트도 지금 당장 증시는 뭐 디톡스 상태다, 디톡스 하는 중이다, 거품 빠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한 걸로 아는데 말을 그들도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랑 그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그거에 대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뭐 부채를 건전하게 하겠다라는 걸 제가 베센트나 그 대통령 자문위원회 이제 스테판 미란이나 스티븐 미란이나 네. 그 사람들이 공식 취임하기 맞아요. 전에도 맞아요. 뭐 프루팅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굉장히 바이든 정권의 그 제닛 옐런 재무부를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부채의 듀레이션을 그렇게 줄인 거를 아주 비판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인데도 주식 좀 빠졌다고 그게 만약에 싫어서 다시 뭐 또 주식의 우호적인 조치들을 갑자기 한다면 당연히 가능은 하겠죠. 주식을 뭐 우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더,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주식이 빠지는 거 이미 감수를 한다고 했으니까 본인들도. 그럼요. 네.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상을 할 거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은 애초에 뭐 트럼프는 워낙 주가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면서 지금 좀 마상을 많이 입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경기 침체니 뭐니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에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막지 않을까.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침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본, 지금 베센트가 계획한 것들도 기본 가정은 경기 침체가 올 거야는 아닐 겁니다. 애초에 그들이 그렇게 긴축을 하고 하더라도 아마 연준과 타협을 해서 재정은 굉장히 긴축으로 가되 통화 정책은 완화로 가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건 굉장히 부양적인, 성장에 친화적인. 근데 세금 정책을 하려고 해도 먼저 긴축이 먼저 일어나야 세금 정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쓸 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일단은 긴축이 먼저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리세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최악의 결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안 맞기 위해서는 베센트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재정이 긴축일 때 통화 정책이 매우 부양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얘기를 할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라이브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베센트한테 굉장히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금융 과외를. 주가가 올라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지면 어쨌든 바이든 정권 탓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바이든 탓이 맞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를 어떻게든 뭐 국채 발행 조작을 해가면서까지 역사상 한 적 없었던 그런 걸 해가면서까지, 그래서 QT에 대한 효과를 이연시키고 다 취소시켜서 연준은 막 QT하고 있는데 뭐 크게 효과가 안 나죠. 장기물을 발행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 막 자산법을 만들게 하고, 그럼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자산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인플레이션 안정을 시킬 거냐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선 희망하는 범위가 있을 거고, 요 정도까지만 빠졌으면 좋겠고.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고점 대비 한 20% 빠지면 그때는 이제 연준도 막 팍팍 도와주고. 그게 궁금해요. 지금부터 2년 뒤면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쯤에는 막 연준도 막 도와주고, 우리도 그때는 이제 좀 주식 빠져 있으면 막 다시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짤 거고, 또 연준이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될 수 있게 뭐 파월하고도 얘기를 하려고 할 거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이제 10이어 타겟팅을 해가지고 또 장기 금리 단에서는 어쨌든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밀어붙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20%만 깎일 거라는 뭐 고점 대비 그런 보장은 전혀 없을 거며, 여차 잘못하면 유동성이 정말 크게 긴축이 될 수도 있을 거며, 그 과정에서 유가라도 상승하면 어떻게 할 거며, 그 과정에서 뭐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일회성으로 높여서, 관세는 베센트가 트럼프를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도 없어요.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관세를 가지고 정말 수입의 재원,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정권이 그 관세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끼칠지 알 수도 없으며, 그게 과연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정말로 상쇄가 될 것이며,
너무 여러 변수가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좁고 뭐 가늘고 힘든 길이라고 그랬나? 뭐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뭔지. 근데 저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래도 놀랐던 건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진심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그게 맞지. 만약에 또 바이든하고 똑같은 걸 해서 한다고 하는 거면 제가 봤을 때 결코 더 크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트럼프 정권 안에 짧은 기간 안에 정말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지금 트럼프 베센트 정권이 하는 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조차도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물가 압력이 정말 완전히 죽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더 했으면 어차피 개찐 도찐 더 훨씬 더 큰 잘못된 결과로 돌아왔을 거예요. 부채 계속 그렇게 늘려가면서 한다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트럼프도 지출을 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큰 욕망이 있는 그렇겠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락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지금 어쨌든 일단 봐도 이미 지출을 더 바이든 초기 집권 때보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또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인가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현이 되려면 그러니까 단순히 뭐 관세가 어쩌고 이게 아니고 통화량 광의통화 광의통화의 증감이 전년비 증감이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광의통화의 증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년비로 통화량이 이미 높아야 굉장히 크게 불어나야 그래야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보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통화량 자체는 미국의 광의통화는 사실은 그 증가 속도가 그렇게 뭐 크거나 빠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많이 봤어요. 근데 통화량이 생각보다 시중 통화량이 그렇게 안 늘어서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고 다만 스태그플레이션얼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세 요인이나 그런 요인들이 일회성으로 인플레이션에 자극을 줘서 다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관세나 이런 게 올라와서 일회성으로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오면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통화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어야 이게 일회성으로 안 그치고 이 올라간 가격 자체가 주변 다른 서비스든 뭐 상품에 대한 이거를 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통화량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어쨌든 베센트나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천명적인 정책 자체는 유동성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긴축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를 믿는다고 쳐볼게요. 최종적으로 얘네가 성공할 거야, 못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일단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의 센티멘트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센티멘트 상으로는 일단 그 대통령이나 베센트가 하겠다라는 거, 베센트가 굉장히 신뢰가 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믿을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다라는 건 통화량은 어쨌든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관세가 갑자기 막 부과돼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막 25%, 30%, 50% 이렇게 뛰었다라고 한다면 통화량은 똑같잖아요. 심지어 주식시장 이런 건 좀 빠졌죠. 주식이나 그 말은 역의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 제가 늘 리세션이 오르면 웰스 이펙트가 먼저 줄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10%가량 고점에서 줄었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의 전체 시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 트릴리언 정도 됩니다. 거기에 10%가 빠진 10%니까 10 트릴리언이에요. 10 트릴리언이에요. 이게 10%라고 장난이 아니라니까. 10 트릴리언의 역의 부의 효과가 생긴 거예요. 고점 대비. 그러면 자,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도 똑같고 부의 효과는 이미 내려왔어요. 그 상태에서 관세가 어떤 특정 품목들의 가격을 막 25%, 50%씩 올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필수제라면, 대체를 할 수 없는 필수제라면 미국 그럼 마르겠는데요? 그렇죠. 미국 경제는 굉장한 디프레션으로 들어가겠죠. 굳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으로 나누자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디플레이셔너리하게 보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하겠지만 통화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럼 굉장히 디프레셔너리한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거기에 또 대응한다고 그것과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게 만들어낸 역부의 효과에 대응한다고 트럼프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막 돈을 엄청 쓰기 시작한다. 하다못해 혹시라도 양적 완화를 한다. 이러면 그땐 진짜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여요.
그쵸. 거기다가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거 지금 원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원유도 짧게 저는 원유 지금은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했지만 지켜봐야 될 구간이지 지금은 어떻게 확실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 레인지는. 어쨌든 만약에 원유가 정말 대표적인 필수재잖아요. 대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관세 부과된 제품도 만약에 대체를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걸 사게 됩니다. 통화량은 똑같으니까요. 그쵸. 심지어 역부의 자산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대체를 할 수 없는 필수재가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점점 설문조사 방식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의 하이어 폴로가 지금 거의 5년째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매크로가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주식이 빠져도 달러가 빠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정말 전망하는 대로 뭐 그 타이밍까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안에 엄청나게 튄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흔들릴 수 있다고 쳐도 엄청나게 튄다. 라고 하면 원유는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필수재잖아요. 그쵸. 필수재. 필수재. 그러면 통화량은 똑같은 상태에서 원유가 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쫙 빨아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큰 디프레션, 미국의 경우에 굉장히 큰 진짜 위험성.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원유가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물가가 다시 팍팍팍팍 CPI로 찍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21년, 22년에 오판한 것 때문에 연준이 아직도 그러한 그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자산 측면, 특히 위험 자산 측면에서는 일단 향후 수개월은 미국 주식은 셀더립이다. 국채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셀더립. 장기적으로는. 그냥 향후 수개월 관점에선 바이더딥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국채는. 어쨌든 시장을 믿고 있으니까 지금은 베센트와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었더니 지금 최근에 발표 난 것처럼 지금이야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막 1년 뒤에도 봤는데 오히려 바이든 정권이 쓴 것보다 훨씬 많이 썼더라. 막 이런 게 유지되고 하나도 뭐 공무원 자른 거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돈을 긴축한 게 없고 오히려 다른 데에 엄청 돈을 썼거나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신흥국이나 미국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고 실제로 그러면은 프로츠 투자자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네네. 지금 나스닥이 어쨌든 올해 고점 대비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100이 한 14% 빠졌고 나스닥 100이 14%. 그죠. 그 와중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는 에너지에 대한 레버리지 포지션, 그러니까 뭐 주식이 됐던 포지션이 에너지에 대해서 꽤 크거든요. 꽤 큰데도 저희가 그 나스닥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기간에 원유도 같이 크게 엄청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어떻게 수익률 방어 같은 게 되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로 최근 한 달 정도 최근 한 달 거 먼저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파란색이 이제 오레셋이고 노란색이 나스닥 100일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저게 지금 나스닥 100이 2월 18일부터 2월 3월 18일이 11일까지인데 나스닥 100에? 네네. 2월 18일이 딱 고점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그 타이밍입니다. 2월 그리고 18일. 3월 11일은 오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12일인데 나스닥은 어저께 끝났으니까 이제 나스닥이 14% 빠질 때 저희는 얼마 빠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한 2% 조금 넘게 2점 몇 퍼센트 빠졌습니다. 2% 살짝 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정말로 그 위아래 변동폭을 굉장히 줄이고 무조건 절대 수익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더 최근 1년으로 아마 수익률 비교를 한 게 있지 않아요? 이거는 최근 1년인 거죠? 이거는 작년 3월 1일부터 오늘 3월 11일 아침까지. 작년 3월 1일부터 3월 11일? 네, 이거는 나스닥, 그냥 나스닥입니다. 그냥 나스닥이에요? 그냥 나스닥. 그리고 파란색이 오레셋인 거죠. 지나고 보니까 24년도 1월 빼고는 저희가 훨씬 더 아웃퍼폼을 했더라. 네, 맞아요. 뭐 나스닥이든 나스닥 100이든. 최근 지금도 위아래 변동성을 거의 겪지 않고 있다. 원유가 에너지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해칭을 해줄 거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셔널이라고 해도
필히 원유가 어느 시점에선 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장세 하락에 해칭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아직은 전혀 해칭을 해주고 있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세요. 아, 왜 굳이 어렵게 원유를 투자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유가 70불에서 100불 간다고 해봤자 뭐 그게 몇 프로 수익이라고. 맞아요. 그 부분이 그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70불에서 100불 갈 때 그런 원유 뭐 중소형 주식들은 뭐 3배, 4배는 우습게 오르고 네. 70불에서 뭐 140불, 150불 이렇게 간다 만약에 향후 사이클이. 그럼 그 상황에서 10배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원유 섹터입니다. 그만큼 포텐셜이 많다라고 맞아요. 보고 다만 워낙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예상치 못한 뭐 그런 게 와도 묶여서 정말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정말로 변동성, 크게 올라가게 하고 빠질 때는 그 불가능할 것 같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빠질 때는 진짜 안정적으로 네. 그런 어떤 뭔가 위험한 어떤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전체 포트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네. 그게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게 아무튼 장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분들 투자하시는 것과 이런 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서는 현금이 최고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 신흥국이나 이런 게 최고일 수 있잖아요. 만약 현금이 최고다라고 하면 오랫셋은 알아서 인버스의 비중을 높이겠죠.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알아서 투자가 진행이 된다.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아마 YTD로 지금 대략 짐작컨대 한 뭐 6% 되나요? 네. 6% 정도 네네, 될까요? 6% 됩니다. 한 6% 정도 될 것 같고 YTD로 올해. 지금 다른 증시들은 굉장히 YTD로 많이 빠졌죠. 맞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의 목표는 절대 수익이 목표니까. 그러니까 절대 수익이라는 거는 뭐 올라간다고 막 올라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크를 지면 다음번에 깨지면 100번짜리도 한 번만에 다 잃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이해를 정확하게 저희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목표 수익률은? 아유, 그 올해 잘해야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시고 네. 그리고 질문 좀 더 이제 네. 안 그래도 저도 구리도 궁금했고 금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중국이랑 또 되게 연계도 많이 굉장히 되고. 밀접하죠. 네. 예. 그래서 중국 올라가는데 구리도 궁금하고 또 금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새 구리가 다시 또 네네. 좋죠. 근데 그게 결국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클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유럽에서 군사비를 크게 지출해서 재정 지출을 늘린다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런데 원유가 안 올라가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지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구리의 상승은 앞으로도 충분히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 구리라는 거는 산업금속이고 물론 이제 중국의 지금 정부 지출은 사실은 뭐 예전처럼 인프라를 엄청 건설해서 뭐 부동산 지어서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큰 틀에서 보면 그 AI나 이제 이런 것과도 굉장히 밀접하단 말이에요. 구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전력 설비 전력 설비도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거기다가 또 뭐 유럽에서 지금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라는 게 방위비를 엄청나게 증감해서 맞아. 하도 트럼프가 갈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빚을 더 해서라도 하겠다니까 구리는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금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좀 더 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어리 할 거라는 걸 시그널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서 예, 그래서 오레셋에서도 제가 판단이 끝나면 아주 조만간 다시 금이 원래 저희가 굉장히 쌀 때부터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조만간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다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판단을 위해서 좀 더 보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무튼 조만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